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소비자에게 납득시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애플과는 정반대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원가로 시장을 장악하고 매출 성장률에 몰빵 중인 아마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어떤 종목을 다룰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아마존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 피터 린치는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라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13년 누적 수익률 2700%를 달성한 피터 린치도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미국에서 유학 시절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처음 접하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데요. 제가 다니던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회관의 지하에 있는 포스트오피스에 직접 가서 소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줄 서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소포를 받아가는지 무의식 중에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명 중에 3, 4명 꼴로 아마존 스티커가 붙어있는 택배를 받아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USPS나 UPS 같은 이제 우체국 택배를 주로 수령해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복학을 하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이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아마존 스티커가 붙어있는 택배를 받아가더라고요. 심지어 1년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 아마존 락커라는 무인 사물함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포스트오피스의 영업 시간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언제나 무인 사물함에서 택배를 수령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아마존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현재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이지만 주가는 지난 1년간 90%, 5년간 530% 성장한 만큼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하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이분, 제프 베이조스 형님도 아마존의 이러한 성장 덕에 현재 재산이 약 230조로 전 세계 최고 부자이죠. 말 나온 김에 베이조스 형님의 200조짜리 웃음소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산업인 이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두 시장에서 1등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이며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마존의 성장 과정,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두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포커스를 둔 설명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94년까지 월스트리트 컨설팅 회사인 디셔의 직원이었던 베이조스는 인터넷 비즈니스 붐에 참여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회사를 그만두고 시애틀에서 지금의 아마존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연간 웹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을 2300%로 전망한 한 인터넷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읽은 베이조스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적고 5개로 좁혔는데요. 그 중에는 컴팩트 디스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디오, 그리고 책이 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책을 선택했는데요.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와 책의 낮은 단가, 그리고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는 많고 다양한 책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책이 이커머스 사업 아이템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이유로 책은 무게와 크기가 비슷해서 관리, 유통 과정에 있어서 다른 품목보다 수월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테스트하는 경험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샤프나 볼펜을 살 때는 미리 써볼 수 있는 것과 향수나 디퓨저는 미리 냄새를 맡아볼 수가 있죠. 책의 경우에는 미리 보기나 책의 리뷰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체험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초기 이커머스 사업 아이템으로 적합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책을 팔기로 한 베이조스는 부모님이 투자하신 25만 달러와 함께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7월 온라인 도서 판매업을 시작한 아마존은 사업 개시 2달 만에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45개국에 판매를 했고
매출은 주당 2만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5월 주당 18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친 주식 분할을 감안하면 당시 한 주가 지금의 12주니까 1.5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상장 1년 뒤인 1998년 아마존은 책 이외의 다른 품목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갑니다. 2001년에 닷컴 버블이 터질 때 많은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망하거나 존립이 불투명해졌었지만 오히려 아마존은 2001년 4분기에 첫 흑자를 내면서 이전 5년간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주주들의 회의감을 떨쳐내고 동시에 베이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기까지 아마존을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시킨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 사업 모델이 단순히 판매자가 사업 활동을 온라인에서 영위하는 온라인 셀러가 아니라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시장, 즉 판을 깔아줬다는 것인데요. 이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플랫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물건을 직접 팔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책을 팔다가 이제 이 웹에서 다른 물건도 팔아보고 싶네? 하고 갑자기 티셔츠를 팔아요. 팔려면 어딘가에서 물건을 새로 떼와야겠죠? 그게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리면 재고가 되는 것이고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면 땡처리로 팔아치워야 하거나 계속 앉아서 창고 비용만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존의 플랫폼은 이렇게 광범위한 품목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옷 파니? 일로 와. 우리 플랫폼에서 팔아. 여기 물건 살 사람들 많아. 너는 폰 케이스를 파는구나. 너도 일로 와. 이런 식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특성상 한번 구축해 놓으면 판매 품목이 더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재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자, 그럼 이베이도 아마존과 비슷한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둘은 어떻게 다르고 아마존은 어떻게 이베이를 압도했을까요? 먼저 이베이는 결제와 배송의 과정이 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마켓플레이스의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아마존의 고객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아마존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느낌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셀러가 자신의 물건을 미리 아마존 물류 창고에 보관해둬서 구매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아마존 창고에서 바로 배송이 되는 형태의 유통체인과 페이팔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베이의 경우에는 이런 개별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경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살린다는 특징이 있지만 일회성 거래가 주된 이베이에 비해 아마존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커머스 플랫폼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마존이 깔아놓은 플랫폼 위에서 판매자들과 고객이 계속해서 사업활동과 구매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선순환 구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물류,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먼저 아마존이 매년 물류에 투자하는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물류센터, 항공기와 승합차 리스 등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60 billion, 7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 미국 내 500개, 전 세계 1100개의 물류센터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설 중에 있고요. 항공 경납고, 해상 물류센터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들 안에는 20만 대가 넘는 로봇들이 물건을 나르고 공장은 계속해서 자동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아마존은 2012년 물류 로봇 회사 키바 시스템즈를 7억 7,7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키바 시스템즈는 아마존에 인수되기 전까지 갭, 월그린스, 스테이플스, 오피스 디포, 그리고 삭스 피프스 애버뉴를 포함한 물류의 역할이 중요한 대기업들과 주요 계약을 맺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아마존이 인수하고 나서부터 계약이 만료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오로지 아마존 물류센터에만 이용된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first mile, last mi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irst mile은 판매자와 물류 보관 창고까지의 구간을 뜻하고 last mile은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구간을 뜻하는데요.
최근 들어 온라인 주문 시장이 성장하면서 원데이 쇼핑, 신선식품 등 급하게 배송해야 하는 환물량도 크게 늘면서 덩달아 라스트마일도 함께 중요해졌는데요. 현재 라스트마일 배송 비용이 전체 물류비의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유통업계들도 이 구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배송, 무인 사물함 아마존 락커, 무인 계산대로 운영되는 아마존 고, 그리고 최근 13억 달러에 인수한 자율주행 업체 룩스를 통해 라스트마일 다각화를 위해 공격적인 시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첫 배송에 성공한 드론 배송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승인받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2.26kg 정도의 가벼운 물품은 드론을 통해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깔아놓은 유통망 위에 2009년에 인수한 온라인 의류 및 신발 리테일러 Zappos.com을 12억 달러에 2017년 하이엔드 신선식품 체인 홀푸즈를 134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아예 타기업의 공급망을 인수해서 붙여버릴 정도로 플랫폼은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홀푸즈가 인수된 지 불과 2년 만인 2019년 저도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집 앞에 배송되어 있는 홀푸즈 음식을 먹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유통뿐만 아니라 자사의 플랫폼에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음성인식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에 탑재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호출해 음성인식만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클릭 없이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제로 클릭 쇼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판매자의 제품을 맨 먼저 노출시키는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4년 당시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구글의 경쟁자는 야후나 빙과 같은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유도해내는 것인데 이것과 직결된 검색은 구글보다 당연히 아마존에서 높기 때문인 것이죠. 검색 엔진에 쌓인 데이터 역시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이 각 구매자들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는 데 쓰이고 있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주문 방식은 사용자가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지고 계속해서 강화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기 전 미리 구매할 법한 물건을 해당 지역 거점에 미리 이동시켜 놓는 등 유통 구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물류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유통망을 확보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통해 다른 기업들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의 만족도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는 공룡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마존은 이커머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2019년 기준 아마존 매출의 12%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술이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깐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파일이나 사진 등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저장하는 개념이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기도 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 처리를 자신의 기기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에 CPU라는 뇌가 있잖아요. 원래 방식대로라면 CPU를 써서 연산을 하는 대신에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서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세이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CPU와 램 그리고 저장 공간을 이용했었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구글 닥 같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서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저장까지 가능한 것이죠. 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그동안은 인터넷의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 또는 명령이 클라우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클라우드의 활용도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에 국한되었었는데요.
이제는 5G와 같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형태의 컴퓨팅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주제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존의 서비스로 돌아오면 아마존은 2006년부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AWS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AWS는 앞서 말한 가상 컴퓨팅 기능, 고차원적인 연산 기능을 클라우드를 통해 임대해주는 Elastic Cloud Computing, EC2와 데이터 공간을 임대해주는 Simple Storage Service, S3가 있습니다. 100조가 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마존은 저가의 정책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매출의 3분의 1은 아마존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짝 추격 중인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와 3위인 구글 클라우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치인데요. 클라우드 부문의 이 엄청난 규모의 성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트래픽이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물류센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데이터 증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 타기업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현황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매출이 가장 인상적이죠?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은 매년 아무리 못해도 20%씩은 성장해 왔는데요. 2015년 매출 1,070억 달러에서 2019년 2,805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7%, 2.6배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매출이 폭증하게 되면서 2020년 1분기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40%씩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매출을 각 사업 부문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북미 지역, 인터내셔널,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AWS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61%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인터내셔널, AWS 부문이 각각 27%, 12%를 차지하고 있죠.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매출이 가장 큰 규모로 170 빌리언, 200조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0%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아마존에게는 호재로 작용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00 빌리언, 120조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추세라면은 올해 북미 지역의 매출만 가지고도 매출 200 빌리언을 돌파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의 인터내셔널 사업 부문은 아직도 공격적인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률이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 부문으로 현재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을 포함한 국가에서 5년 내에 조 단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리바바로 인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무의미해진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이 되겠는데요.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는 현지 기업인 플립카트와 치열한 경쟁 중에 있고, 두 기업은 현재 인도 시장의 점유율을 각각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이 큰 기회인 만큼이나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베이조스가 직접 인도에 방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사업 부문의 분기 실적을 보면 2020년 2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대비 아직 12%로 기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매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부문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2015년에는 매출 비중이 7%였는데 그 사이에 12%로 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이죠. 심지어 아직 영업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부문과는 다르게 20% 중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30%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다른 부문들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큰 사업 부문이라는 점과 AWS의 성장성, 그리고 아마존 사업의 다각화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존의 매우 빠른 매출 성장률 다음으로는 낮은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는데요.
영업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매출 원가로, 회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원가에는 주로 소비자 제품의 매입 가격,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용, 포장 재료비, 그리고 물류 처리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일일 배송과 같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송 방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가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유통 네트워크가 최적화되면서 공급 업체와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게 되면 배송 비용을 일부 경감한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영업이익률을 올리려면 올릴 수야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영업이익률은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마존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먼저 해외 각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각종 규제와 현지 법인들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는 점, 앞서 인도 시장에서 플립카트와의 경쟁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AW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주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현재 영위 중인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경쟁 상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반독점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고려할 만한 리스크 요소가 되겠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9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한 트위치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출시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장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주 산업인 블루 오리진도 베이조스가 그려가는 원대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소비자에게 납득시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애플과는 정반대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원가로 시장을 장악하고 매출 성장률에 몰빵 중인 아마존. 저는 아마존 매출의 압도적인 규모와 엄청나게 빠른 성장률, 새로운 시장에 끊임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사업 기회 다각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투자한 종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렸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